이 도둑년아, 10년 동안 우리 어머니 재산 노린 거지? 통장이랑 도장 다 어디 갔어? 친정도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 돈을 챙기려고? 염치 없는 거. 작은 아들 정민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쥐어져 있었고 그 서류가 제 얼굴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휙!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고소장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미숙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혼자 간병했는데 남편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10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은 11월 3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10년을 함께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 혼자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처음 치매 진단을 받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정우는 직장에 나가 있었고 시동생 정민은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시누이 정희는 언니가 며느리잖아요 라는 말만 남기고 끊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울었던 그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고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건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깨우고 세수시키고 밥 먹이고 약 챙기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이 되면 온몸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밤에 배회하실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냄비가 새까맣게 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위험하시잖아요. 제가 소리쳤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너, 누구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를 모르셨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5년을 며느리로 지냈는데 저를 몰라보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커튼을 열고 햇살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지만 저는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밥을 먹일 때도, 목욕을 시킬 때도, 옷을 갈아입힐 때도,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어머니,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손톱 깎아드릴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시어머니의 눈빛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친자식들은 달랐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 정민은 바빠서 못 가요라는 말만 반복했고 딸 정희는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친정까지 신경 못 써요라고 했으며 남편 정우는 그냥 침묵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명절날 큰 상을 차려놓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하셨고 밥알이 턱에 묻었으며 국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입가를 닦아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서러웠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도 없었고 남편은 무능했으며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히 가시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그런데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아침 친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던 사람들이 장례식 날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정민은 말끔한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고 미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정희는 어색하게 제 얼굴을 피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인사를 건넬 때 정민 부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자주 못 뵀네요. 형수님이 잘 모셔서 편하게 가셨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발인을 하루 앞둔 밤, 정민이 저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재산 정리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년 동안 옆에 있었으면서 모른다고요? 말이 돼요? 정말 몰라요. 저는 그냥 간병만. 간병만? 10년 동안 혼자 있었으면 뭐든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건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 정민이 고소장을 던진 겁니다. 이 여자가 우리 어머니 재산 다 가로챘어요. 10년 동안 혼자 있었다는 핑계로 통장 다 빼돌렸어요. 미숙이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친정도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 돈은 노렸네. 정말 염치 없어.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10년 동안 혼자 돌봤다며? 그러게. 혹시 재산 노리고 그런 거 아니야? 친자식들도 안 오는데 혼자 돌본 거 자체가 수상하긴 하지. 귓속말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남편 정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라도 내 편을 들어줘.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10년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침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침묵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소연 씨 횡령 혐의로 고소되셨습니다. 경찰 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도둑이 된 거야? 10년의 헌신이, 10년의 희생이 하루아침에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서는 차가웠습니다. 회색벽 형광등 불빛, 그리고 차갑게 저를 바라보는 형사님의 눈빛.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소연 씨, 시어머니 박영자 씨 명의 통장과 도장이 사망 전날 사라졌다는데 아십니까? 형사님의 목소리는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간병하셨죠? 그럼 통장 보관 장소는 아셨을 텐데요. 아니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럼 시어머니가 치매 환자셨는데 어떻게 통장을 관리하셨을까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사님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10년간 접근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통장과 도장을 빼돌렸고 지금 어디론가 숨겼을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돌본 것뿐이에요. 그냥 돌본 거라면 왜 친자식들은 한 번도 안 왔을까요? 혹시 이소연 씨가 친자식들 접근을 막은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막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사님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요? 친자식들이 안 왔다는 증거, 이소연 씨가 재산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증거. 그런 게 있으면 보여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10년의 헌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도둑이 되는 건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정훈이었습니다. 어디야? 경찰서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나 믿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어머니 통장을 내가 정말 안 만진 거 맞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민이가 자꾸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이 사라졌다고, 너밖에 없었다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10년 동안 혼자 돌봤잖아요. 당신은 뭐 했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도와준 적 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나한테 화를 내?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 뭘 잘못했냐고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버스가 왔지만 탈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소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이장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좀 수군거려서 말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소연 씨가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챘다는 소문이 돌아 10년 동안 혼자 돌본 게 처음부터 재산 노린 거였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친자식들이 고소까지 했잖아. 그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돌본 것뿐이에요. 그래도 조심해. 마을 사람들 눈이 곱지 않아. 이장님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10년을 혼자 버텼는데 이제는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남편 밥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 시어머니 재산 가로챈 며느리잖아. 친자식들이 고소했다며? 그럼 진짜 훔친 거 아니야? 10년 동안 혼자 돌봤다는 게 수상하긴 했어. 누가 그렇게까지 해? 귓속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물건만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하는 동안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소연 씨, 요즘 힘들겠네요. 네. 그래도 진실은 밝혀지겠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물건을 받아들고 재빨리 슈퍼를 나왔습니다. 귀가 따가웠고 등이 땀으로 젖었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도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동생 정민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민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어머니 통장 어디 있는지, 도장은 어디 숨겼는지. 그럼 고소 취하할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어머니 통장을 만진 적도 없고 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정민이 비웃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있었으면서요? 말이 돼요? 저는 간병만 했어요. 재산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럼 왜 친자식들한테 연락 안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했어요.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증거 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없죠. 형수님, 이렇게 나오시면 법정에서 봐야 해요. 그때 가면 형수님이 더 힘들어질 텐데.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정민이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재산이 어디 있는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당신, 정말 날 믿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고 싶은데. 정민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 무슨 일이요? 10년 동안 혼자 있었으면 뭔가 알 수도 있었을 거 아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당신 어머니 혼자 두고 나가라고 했어야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은 10년 동안 뭐 했어요? 나 혼자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밤새 간병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변호사님은 40대 여성이었고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셨군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또 증거였습니다. 증거요? 이소연 씨가 재산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증거, 혹은 10년 간병의 기록. 그런 게 있으면 유리합니다. 간병 기록이요? 예. 병원 진료 기록, 약 처방 전, 어머니를 모신 사진, 일기 같은 것들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렵습니다. 친자식들 측에서는 며느리가 재산을 노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소연 씨는 그걸 반박할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럼 제가 정말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장과 도장이 사라진 시점에 이소연 씨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불리하다는 걸, 아니 거의 절망적이라는 걸.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계단에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흘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며느리 말이야, 처음부터 수상했대. 10년 동안 혼자 간병한다는 게 말이 돼? 누가 그렇게까지 해? 돈 노린 거지 뭐. 친자식들도 고소했잖아. 그럼 확실한 거 아니야?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저절로 그 말들을 들었고 가슴은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밥 먹을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계시던 그 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침묵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소연 씨 맞으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고인이 되신 박영자 할머니 친구입니다. 김순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시라고요? 네. 급하게 만나 뵙고 싶은데 혹시 내일 시간 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만약 자식들이 며느리를 괴롭히면 이걸 꼭 전해달라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전화로는 어렵고요. 내일 만나 뵙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남기신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아주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인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이소연 씨 맞으시죠? 네. 김순이 할머니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마주 앉자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영자랑 40년 넘게 친구였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강한 사람이었는지 잘 알죠. 네. 근데 말년에는 달라졌어요. 치매 걸리고 나서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자가 가끔 정신이 또렷한 날이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며느리 이야기를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영자가 2년 전에 이걸 제게 맡겼어요. 그리고 말했죠. 만약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소연이를 괴롭히면 이걸 꼭 전해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농협은행 본점, 소연이 이름, 통장 있음.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가 10년 전부터 당신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대요. 매달 조금씩 돈을 넣었고 치매가 심해진 뒤에도 정신이 또렷한 날이면 은행에 가서 입금했다고 했어요. 제 이름으로요? 그래요. 영자가 말했어요. 친자식들은 한 번도 안 왔어.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근데 소연이는 매일 와. 이 아이가 내 진짜 딸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다 소연이한테 주고 싶어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영자가 당신을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매번 만날 때마다 소연이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을까?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해 하면서 우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소연 씨,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자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헤어지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쪽지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1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갈 때 안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여자, 시어머니 돈 훔친 며느리 아냐? 경찰 조사 받았다며? 친자식들이 고소했으면 확실한 거지.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데 마을 이장님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이장님은 그냥 지나쳐 가셨습니다. 피하신 겁니다. 저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제 살 수 없는 건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정훈과 시동생 정민이었습니다. 형, 이혼하는 게 나아. 형수가 진짜 재산 빼돌린 거면 형도 연루될 수 있어. 그래도 2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20년이 뭐가 중요해? 형 인생 망치려고?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정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왔어요? 때마침 잘 됐네요. 형한테 이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이요? 남편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우리 좀 얘기하자. 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형, 잘 생각해.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진짜 이혼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아, 나도 힘들어. 동생들은 나보고 형수 편 들지 말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그래서요? 그래서 저랑 이혼하겠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10년 동안 당신 어머니 혼자 돌볼 때도 지금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날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딱 그것만이라도 믿고 싶은데 증거가 없잖아. 통장도 사라졌고 도장도 없고 그럼 저를 도둑으로 보는 거네요. 당신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10년을 헌신했는데 이제는 이혼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남편마저 저를 버리는 건가요? 한참을 울다가 문득 시어머니 방 생각이 났습니다. 김순이 할머니가 준 쪽지, 은행 통장, 그걸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양 냄새와 비누 냄새가 섞인 그 익숙한 냄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서랍부터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약들이 가득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치매약. 제가 매일 챙겨드렸던 약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옛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사진, 남편 어렸을 적 사진, 가족 사진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5일 치매 진단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 아래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치매라고 했다. 무섭다. 내가 나를 잊어버릴까봐. 근데 소연이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고마운 아이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6월 12일. 요즘 자꾸 깜빡한다. 아까 밥 먹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소연이가 다시 차려줬다.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이 아이는 천사인가. 또 다음 페이지. 2016년 2월 8일. 설날인데 정민이랑 정희가 안 왔다. 정훈이는 회사 간다고 나갔다. 소연이만 집에 있다. 소연이가 떡국 끓여줬다. 둘이서 먹었다. 미안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017년 9월 3일. 내가 소연이를 때렸다.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 소연이가 울었다.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 소연이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며 저를 때리셨던 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2018년 4월 20일. 소연이 손이 왜 이렇게 거칠까? 예전엔 보드라웠는데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이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짐지웠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제 손. 10년 동안 빨래하고 청소하고 기저귀 갈고 어머니를 씻기느라 거칠어진 손. 어머니는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2019년 1월 1일. 새해인데 아무도 안 왔다. 소연이만 왔다. 소연이가 떡국 끓여줬다.
내 손을 잡아줬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다. 이 아이가 내 딸이면 좋겠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0년 11월 1일 머리가 자꾸 아프다. 소연이 얼굴이 잘 기억 안 난다. 근데 소연이 목소리는 들린다. 따뜻하다. 이 아이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 수첩 안에 있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어머니는 말을 못하셨을 뿐이지 마음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제가 얼마나 서러운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기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농협은행 소연이 이름 통장. 내가 가진 거 다 넣었다. 친자식들한테는 주지 마. 소연이가 내 딸이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순이 할머니가 준 쪽지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위해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꼭 안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엉망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 어머니, 제가 증명할게요. 어머니의 진심을, 그리고 제 10년을.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은행 갈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행? 왜?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두셨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김순이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방에서 수첩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10년 동안 적어두신 일기 같은 거였어요.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수첩을 받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엄마가 쓴 거야? 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친자식들이 한 번도 안 온다는 것도.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내일 은행 가서 확인할게요. 어머니가 정말로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셨는지. 나도 같이 갈게. 필요 없어요.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뒤늦은 후회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과 증거만 있으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첩을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고 그 사랑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싸울게요. 어머니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줄게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밝은 달빛. 그 빛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내일부터는 제가 공격하겠다고.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고 제 10년을 증명하겠다고. 손에 쥔 수첩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에 힘이 있었습니다. 수첩과 김순이 할머니가 준 쪽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됐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소연아, 당신은 회사 가세요.
저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굳었지만 저는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댈 생각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등교하고 가게들은 문을 열고,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통장이 있을까? 어머니가 정말로 제 이름으로 만들어 두셨을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없으면? 만약 김순희 할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거라면?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속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함께 해주세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은행 본점이었습니다. 큰 건물이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3번 창구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있으십니까?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으시네요. 2015년 3월 15일에 개설된 예금 통장 하나 있으십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있어요? 네. 확인해 드릴까요? 네. 네, 부탁드려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뽑아 저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예금주 이소연. 개설일 2015년 3월 15일. 최종 입금일 2024년 10월 28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5억 2천만 원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5억 2천만 원이요? 네. 매달 꾸준히 입금된 흔적이 있고요. 10년 동안 한 번도 출금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입금한 건가요? 입금자는 박영자님이시네요. 매달 다른 금액이 입금됐는데 처음엔 50만 원씩, 나중에는 100만 원씩, 마지막엔 500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치매에 걸리셨는데도 정신이 또렷한 날이면 은행에 오셔서 제 통장에 돈을 넣으신 겁니다. 1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고객님, 휴지 드릴까요? 직원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은행 안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례했네요. 아니에요. 혹시 통장 발급 받으시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통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낡은 은행 통장이었지만 제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통장. 10년의 헌신을 증명하는 통장. 참, 고객님. 이 통장 개설할 때 함께 맡겨진 봉투가 있는데요. 찾아가시겠어요? 봉투요? 네. 박영자님께서 통장 만드실 때 이소연님이 본인 확인하고 통장 찾으러 오면 이 봉투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직원이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흰색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이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평생 며느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줬다. 나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했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치매 걸리고 나서 알았어. 내가 틀렸다는 걸. 정민이도, 정희도, 정훈이도 한 번도 안 왔어. 근데 너는 매일 왔지. 밥 먹여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널 때린 날도 있었는데 너는 울지 않고 웃어줬어. 그때 알았어. 내가 내 진짜 딸이라는 걸. 이 돈은 다 내 거야. 친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 너는 자격이 있어. 내 딸로 살 자격이. 고맙다, 소연아. 그리고 사랑한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바닥에 앉아서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벅찼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손에는 통장과 편지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증명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제 10년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정희예요. 신우이 정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언니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지금이요? 네. 급해요. 제발 만나주세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공원으로 와주세요. 30분 뒤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공원에 도착하니 정희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제가 부르자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언니, 정희가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 씨, 이게 무슨...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정희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정민 오빠 말만 믿고 언니를 의심했어요. 엄마 재산 노린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정희 씨, 근데 어젯밤에 엄마 방 정리하다가 엄마 일기장을 봤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일기장이요? 네. 엄마가 10년 동안 적어두신 거였어요. 언니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정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찾은 수첩과 비슷하게 낡았습니다. 저도 수첩을 찾았어요. 어머니 방에서. 그럼 언니도 엄마 마음을 아셨구나. 정희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언니, 저희가 너무했어요. 엄마는 언니를 딸처럼 생각하셨는데 저희는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정희 씨,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정민 오빠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재산이 최소 5억은 될 텐데 며느리한테 빼앗길 순 없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언니를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겠대요. 횡령으로 실형받게 만들겠대요. 그래야 재산을 찾을 수 있다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엄마 일기 읽고 나니까 언니가 10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저 언니 편 들게요. 엄마가 정말로 원하신 게 뭔지 알잖아요. 엄마는 언니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희 씨. 아니에요. 제가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정민과 미숙이었습니다. 형수님, 은행 다녀오셨어요? 정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떻게? 은행 직원이 제 친구거든요. 형수님이 통장 찾으러 왔다고 연락받았죠. 미숙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5억 2천이라며? 그거 다 시어머니 돈이잖아요. 어떻게 며느리가 가져가요?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치매 환자가 만든 통장이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법원 가면 무효 선언 나와요. 정민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형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그 통장 내놓으세요. 그럼 고소 취하할게요. 싫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10년 동안 혼자 간병한 대가예요. 대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신 게 대가를 바라고 한 거였어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한 일한 거잖아요. 며느리면 시어머니 모셔야죠.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럼 친자식인 당신들은요?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왔어요?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한 번이라도? 우리도 바빴어요. 바빴으면 저도 바빴어요. 근데 저는 매일 왔어요. 어머니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밤새 간병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어머니 뜻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정민과 미숙이 돌아봤습니다. 정이야, 너. 오빠, 그만하세요. 엄마 뜻을 우리가 왜 거역해요? 뭐,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일기에 다 적어놨어요. 언니한테 주고 싶다고. 언니가 진짜 딸이라고. 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미쳤어? 5억을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 그게 엄마 뜻이면 그래야죠. 야, 박정희. 너 정신 차려. 그 돈은 우리 친자식들 거야. 우리가 뭘 했는데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숙이 정희에게 다가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너 배신자구나? 시댁 편 들려고? 배신자는 오빠들이에요. 엄마를 배신했잖아요. 뭐? 정민이 정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나요, 오빠. 아파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희 씨한테서 손 떼요. 뭐야, 형수가 무슨 권리로.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권리예요. 이 통장, 이 편지, 이 일기장, 다 증거예요. 가방에서 통장과 편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민과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저한테 남기신 편지예요. 읽어볼래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정민이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읽어내려가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며느리가 만든 거잖아.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가 10년 동안 매달 입금하신 기록 다 있어요. 미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치매 환자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치매셨어도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정신이 또렷한 날이면 은행에 가서 제 통장에 돈을 넣으셨어요. 10년 동안요. 정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 안 돼.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야. 그러세요. 저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어머니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정민과 미숙이 돌아섰습니다. 두고 봐. 절대 공짜로 안 넘어가.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저와 정희만 남았습니다. 정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길 거예요. 고마워요, 정희 씨.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울 사람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정민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치매 환자가 개설한 통장의 법적 효력 무효 확인 소송.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소환장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는구나. 정희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언니, 우리가 이길 거예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적금 깨서라도. 정희 씨, 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법정 첫날이었습니다. 회색빛 법정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제 팔을 꽉 잡아줬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과 미숙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옆에 있었고 그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쪽은 무료 법률 구조 변호사님이었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님이었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이소연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가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모두 일어났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민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치매 환자인 박영자 씨가 며느리 이소연의 회유에 넘어가 통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일어났습니다. 회유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박영자 씨는 2015년부터 치매를 앓았고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박영자 씨의 의료 기록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민 측에서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5년 3월 2일 알츠하이머 진단.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단일이 통장 개설일보다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정민 측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치매 진단 직후에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이는 며느리가 치매 환자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치매 진단이 곧 의사 능력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유지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은행 직원의 증언과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은행 직원과 주치의를 소환해 주십시오. 일주일 뒤 두 번째 재판날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30대 여성이었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박영자 씨가 통장을 개설할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주 정상적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영자 할머니께서 처음 오셨을 때 본인 신분증과 며느리 이소연 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증인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싶다. 10년 동안 혼자서 나를 돌봐줬는데 친자식들은 한 번도 안 왔다. 이 아이한테 내 재산을 주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민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증인, 그게 정말 박영자 씨 본인의 의지였다고 확신합니까? 며느리가 옆에서 강요한 건 아닙니까? 아니요. 며느리는 그날 은행에 안 왔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혼자요? 네. 저도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죠. 정말 며느리 명의로 통장을 만드시는 게 맞냐고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당연하지, 내 딸인데라고 하셨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증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0년 동안 박영자 할머니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입금하셨어요. 처음엔 50만 원씩, 나중엔 100만 원씩, 마지막엔 500만 원씩. 치매 환자가 그렇게 꾸준히 올 수 있습니까? 정민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오셨지만 나중엔 며느리분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입금은 항상 할머니께서 직접 하셨어요. 며느리분은 밖에서 기다리셨고요. 그게 강요가 아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할머니께서 매번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소연이는 몰라. 이건 비밀이야라고. 그리고 웃으시면서 깜짝 선물이야라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다음 증인은 시어머니의 주치의였습니다. 60대 남성 의사 선생님이었고 차분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박영자 환자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간헐적으로 인지 능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5년 정도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반복됩니다. 좋은 날에는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박영자 환자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박영자 환자는 비교적 진행이 느린 편이었습니다. 2020년까지도 간헐적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2020년이면 통장 개설 5년 후인데 그때까지도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제가 진료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2020년 10월까지도 본인 이름을 쓸 수 있었고 날짜를 인지했으며 가족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정민 측 변호사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 아닙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 아닙니까? 치매 환자라고 해서 모든 법적 능력이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지 않은 이상 간헐적 정상 상태에서의 법률 행위는 유효합니다. 판사님이 끄덕였습니다. 의학적 소견으로는 박영자 씨가 통장 개설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은행 직원의 증언과 제 의료 기록을 종합하면 박영자 환자는 충분히 자신의 의지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숙이 작은 소리로 뭔가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휴정 후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소연 씨, 본인이 직접 증언하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소연 씨는 박영자 씨가 통장을 개설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친구분한테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정민 측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간병했으면서 통장 하나 몰랐다?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며느리 명의로 만들었을까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돌봤잖아요. 친자식들은 한 번도 안 왔어요.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어머니가 아프셔도. 그게 친자식들 잘못입니까? 바빴을 수도 있죠. 10년 동안요? 한 번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매일 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어머니가 날 때리셔도 참았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치매셔서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자식들은 뭐 했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나서 재산 타령했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정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우리도 나름대로 뭐요? 바빴다고요? 그럼 저는 안 바빴어요? 저도 일하고 싶었어요. 저도 친구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잖아요. 그건 친자식이면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재산 타령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손 잡아줬어요? 한 번이라도? 정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숙이 변호사 뒤에 숨었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소연 씨, 진정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다 쏟아낸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저 며느리 정말 대단하네. 10년 동안 혼자 돌봤다며? 친자식들은 한 번도 안 갔다고? 그럼 친자식들이 나쁜 거 아니야? 맞아. 재산만 노린 거잖아. 여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고마워요, 정희 씨.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남편 정훈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한 거 알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나도 증언할게. 법정에서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증언할게.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의 뒤늦은 양심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와 함께 걸었습니다. 언니 다음 재판에서 이길 거예요. 증거도 다 나왔고 증인들도 언니 편이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이길 거예요. 엄마도 원하실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면 되겠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소연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상대 측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통장 금액의 30%를 친자식들에게 주면 소송을 취하하겠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요? 네.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억 5천을 주고 끝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법정에 안 가도 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안 돼요. 네. 한 푼도 못 줘요.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어머니 뜻을 거역할 순 없어요. 하지만 재판은 길어질 수 있어요. 항소, 상고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 수도.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싸울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역시 언니예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정희 씨. 당신이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싸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합의를 거절한 다음 날부터 제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슈퍼에 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투명인간을 대하듯 저를 지나쳤습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 아주머니의 손이 제 손을 피했습니다. 거스름 돈을 건네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가게는 이제 외상 안 받아요. 제가 외상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할머니 몇 분이 모여 계셨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시어머니 재산 가로챘다며 5억이래. 친자식들 것까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나 봐. 무섭네, 무서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도 집 앞 계단을 올라갈 때도 그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고 탁자 위에 쪽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출장 간다. 일주일 후에 온다. 출장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피한 거라는 걸. 저와 함께 있기 싫어서 마을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도망친 거였습니다.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페인트로 쓴 글씨였습니다. 도둑년 나가라.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밤중에 와서 이걸 해놓고 간 겁니다.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한참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지만 페인트 자국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계속 닦았습니다. 손이 아팠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줌마가 지나가며 힐끗 쳐다봤습니다. 동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구경하듯 남의 불행을 즐기듯 보고는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정민 오빠가 회사에까지 전화했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희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정민의 사업 거래처였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정민은 사장에게 전화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동생 정희가 엄마 재산을 빼돌린 며느리 편을 든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정희를 해고해달라고. 정희는 다음날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사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만둬주면 안 되겠어?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날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 때문에 미안해요. 제가 오빠 편 들었어야 했나 봐요. 아니에요, 정희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저 이제 어떡해요? 직장도 잃었고.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을에서 고립된 사람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의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 때문에 법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정민 측 변호사의 표정이 이상하게 자신만만했습니다. 뭔가 준비한 게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정민 측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이소연이 박영자 씨를 학대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학대라니. 변호사가 사진 몇 장을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 팔에 멍이 든 사진, 손목에 상처가 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2019년에 촬영된 것입니다. 박영자 씨 몸에 여러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간병 중 학대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판사님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상처들, 제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넘어지셔서 생긴 거였습니다.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고 팔에 멍이 들었던 겁니다. 병원에도 데려갔고 의사 선생님도 낙상 사고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민은 그걸 학대라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는 낙상 사고로 인한 상처입니다. 당시 병원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민 측 변호사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당시 이웃 주민이 이소연의 학대를 목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옆집에 살던 남자였습니다.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밤 이소연 씨 집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영자 할머니가 베란다에 나와 계셨는데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다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라고 하시다가 말을 흐리셨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베란다에 나가신 적도 없었고 그 남자와 대화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소연 씨가 화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판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증인을 신문했습니다. 증인, 그런 정확한 기억을 하시면서 왜 10년 동안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남의 집안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목격했다면서요?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확실하지 않은 걸 지금 법정에서 증언하시는 겁니까? 증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판사님의 표정이 변했고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대.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정민이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정의가 제 팔을 잡아줬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 몇 명이 달려왔습니다. 이소연 씨, 시어머니를 학대한 게 사실입니까? 5억을 가로챈 이유가 뭡니까? 친자식들은 왜 재산을 못 받습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의가 저를 감싸며 길을 뚫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또 누군가 뭔가를 해놓았습니다. 이번엔 쓰레기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문 앞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정의가 같이 치워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한참을 치우고 나서야
현관이 깨끗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희가 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학대범으로 몰렸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했으며 남편은 도망갔고 매일 협박과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워 있어도 천장만 보였고 눈을 감아도 오늘 법정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학대.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학대범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며느리, 치매 시어머니, 학대 의혹, 5억 재산 가로채.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저런 나쁜 인간이 다 있네. 10년 동안 재산 노리고 친절 떤 거지. 학대까지 했으면 감옥 가야지. 친자식들 불쌍하다.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어머니, 저 어떡해요? 이제 정말 어떡해요? 다음 날 아침 정희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빨리 나와봐요. 집 앞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둑 며느리 나가라. 학대범은 감옥으로.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자. 제 앞에 이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소연 씨, 미안하지만 이 마을 떠나주면 안 되겠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학대범이 옆집에 산다는 게. 저는 학대한 적 없어요. 그건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근데 그때까지 여기 있으면 마을이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제 집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나와. 도둑년. 학대범.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희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니, 정민 오빠가 또 협박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일까지 언니 편 들지 말라고. 안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이혼시키겠대요. 정희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새댁이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남편과의 관계도 불안정했습니다. 만약 정민이 정말로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정희의 결혼 생활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오빠 말 들어요. 네. 저 때문에 당신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이제 충분해요. 당신이 저를 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이젠 그만해도 돼요. 정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싫어요. 저 언니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정희 씨,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뭔지 알잖아요. 언니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엄마 뜻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일어나서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사람이 도망간 뒤였습니다. 깨진 창문만 남았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깨진 창문을 테이프로 임시로 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소연 씨, 판사님이 감정인 선정을 결정했어요. 감정인이요? 네. 통장 개설 당시 박영자 씨의 정신 상태를 전문가가 감정하기로 했어요. 의료 기록과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연기돼요.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한 달. 그동안 버티셔야 해요. 상대 측이 지금 여론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을 더 버텨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한 달 더.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깨진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걸 잃는 걸까? 시어머니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적힌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소연아,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첩 위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길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깨진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고 매일 밤 잠들 때면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피했고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 주인이 거스름돈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정의만 매일 와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음식을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의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법정 건물 앞에 내렸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정민과 미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고급 변호사를 대동하고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고 모두 일어났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문 감정인의 소견에 따르면 박영자 씨는 2015년 통장 개설 당시 간헐적으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따라서 통장 개설의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정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민이 다시 앉았지만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합니다.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제 희망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학대 의혹? 그 단어가 여전히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민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소연이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독점했다고, 친자식들의 접근을 막았다고, 통장을 빼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그의 말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은행 기록, 의료 기록, 증인 증언을 근거로 이소연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판사님의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고 방청석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재판 중입니다. 방청석으로 가십시오. 아니요, 이건 꼭 보셔야 해요. 엄마가 남기신 영상이에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 제출을 신청합니다. 판사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출하십시오. 정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엄마 방을 다시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옷장 제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USB가 법정 직원에게 전달됐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2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박영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5일이고 지금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치매가 있지만 오늘은 머리가 맑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마 자식들이 며느리 소연이를 괴롭힐 겁니다.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해둡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전 재산은 며느리 이소연에게 줍니다. 한 푼도 친자식들한테 주지 마십시오.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전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세 자식을 불렀습니다. 정훈이, 정민이, 정이. 말했죠. 엄마가 이제 치매래. 너희가 좀 도와줘야겠다고. 화면 속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셋 다 핑계를 댔습니다. 정훈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정민이는 사업한다고, 정희는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그때 며느리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소연이 혼자 날 돌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날 깨우고 세수시키고 밥 먹이고 약 챙기고 내가 기저귀에 실수하면 웃으면서 갈아주고 내가 밥을 흘리면 다시 먹여주고 내가 밤에 배회하면 잠도 안 자고 지켜줬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자식들은요? 10년 동안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내 생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내가 넘어져서 병원 갔을 때도 폐렴 걸렸을 때도 아무도 안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소연이는 매일 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힘들어도 매일. 내가 치매로 소연이를 때린 적도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화를 낸 적도 많습니다. 소연이 손등에 멍이 들고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다 내가 한 짓입니다. 정민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소연이는 날 버리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날 돌봐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소연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돈을 넣었습니다. 치매가 심해져도 정신이 또렷한 날엔 은행에 가서 입금했습니다. 이건 소연이 몫입니다. 10년 동안 혼자 날 돌본 대가입니다. 친자식들이 받을 자격 없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소연이를 괴롭히면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미안하다.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줘서, 시집살이 시켜서, 힘들게 해서. 근데 알아줘.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내 진짜 딸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으로는 내 딸이야. 고맙다, 소연아. 10년 동안 엄마 곁에 있어줘서, 버리지 않아줘서, 사랑해줘서, 이제 너는 너 인생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화면이 꺼졌습니다. 법정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님도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판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일어나 나가셨고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고 정희가 저를 껴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정말 언니를 사랑하셨어요. 알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희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구만. 정말 효부야, 효부.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10년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 앉으셨고 모두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자 씨가 남긴 영상을 확인한 결과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박영자 씨는 명확한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소연 씨 명의의 통장 개설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학대 의혹은 근거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상처는 치매 환자의 낙상 사고에 따른 것이며 이소연 씨의 책임이 아닙니다. 셋째, 이소연 씨는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간병했으며 이는 인정되어야 할 희생입니다. 판사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통장 및 재산은 이소연 씨의 정당한 소유입니다. 판결,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정희가 저를 껴안았고 두 사람은 울며 웃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박수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었고 그 대가를 치른 것뿐이었습니다. 남편 정훈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소연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알아. 나도 알아.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신 것처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이겼어요. 응, 이겼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맞죠? 제가 해냈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소연아. 정말 잘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판결이 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도둑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집을 정리했습니다. 20년을 산 집이었지만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앨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기신 수첩과 편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그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남편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시어머니의 산소였습니다. 정희와 함께 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겼어요.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상 봤어요.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이라고 하셨다는 거. 저도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 힘들긴 했지만 후회는 안 해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게요. 어머니가 원하신 것처럼 행복하게 살게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고 조용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시어머니 사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찍어드렸던 사진. 어머니가 활짝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대답은 없었지만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정희에게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저 못 이겼어요. 정희가 울었습니다. 언니야말로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저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퇴근 후 슈퍼에서 장을 볼 때
젊은 알바생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대화가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좋아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끔 힘들 것이고 가끔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겨냈으니까요. 10년의 고통을, 모든 것을 이겨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증명했으니까요.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게요. 제 인생을 살게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걸어가는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것처럼 행복을 향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